자, 이 헌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렉스 아카데미에서 오랜만에 헌법 강의를 시작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으네요. 제가 좋아하는 말에 헤어, 에지스 자이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 말에 저 식구 유명한 식구예요. 주여 이제 때입니다 합니다. 저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고 이 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고생을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2주입니다. 2주 동안에 우리가 좀 바짝 조입시다. 바짝 조이면 훨씬 좋아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코스를 따라오시냐고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 2주 동안에 좀 더 바짝 조이면은요, 이제 몸이 마취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곤해도 피곤한 걸 못 느껴요. 이 마취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데,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2월 달에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쉬면은 한 일주일 동안 좀 앓을 겁니다. 앓고 다시 또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붙으면은 건강이 다시 최종 합격하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 못 붙으면은 그냥 평생 병을 안고 사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닥이 이래요. 자, 그렇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성격은 이 고영선 교수님 책의 기본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다만, 이걸 제가 이것을 갖다 제가 좀 체계적인 이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강의 시간이 지금 보면은 2시간 반밖에 안 됩니다. 2시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교과서를 갖다가 중요 부분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밑줄 그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는 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자료가 배부된 것처럼 핵심 암기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전부 도표화해가지고서 매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외워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본서에서 다른 테마 중에서 어려운 테마,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하시기가 좀 어려운 건 제가 여기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현선 교수님 책에 이게 물론 진짜 좋은 교과서예요. 좋은 교과서인데 다만 문제는 이 책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빠지는 게 고현선 교수님이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체계를 맞추다 보면은 이 권 교수님 책에서는 빠지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제 텍스트에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제 텍스트에서 좀 빠지는 걸 좀 보충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주 동안에 헌법의 기본 이론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인트로덕션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잡아야 될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잡아야 될 것은 바로 헌법의 개념입니다. 헌법의 개념이에요. 자, 헌법의 개념인데 헌법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관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헌법의 양면성이라는 성격이에요. 헌법의 양면성이라는 성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헌법의 개념과 시민혁명과의 관계입니다. 시민혁명과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실타래가 풀려가는 겁니다. 자, 이 헌법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 양면성이라는 개념은 헌법이 그 자체로서 정치이고 또한 그 자체로서 바로 법규범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양면성이 교과서에 써 있는 것처럼 정치이면서 규범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요. 헌법이 이런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양면성으로 말미암아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일정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헌법이 법규범이기만 한다면은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데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될 겁니다. 헌법을 민법이나 형법 해석하듯이 해석하면 족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헌법이 순전히 정치이기만 하다면요. 사실 헌법의 해석, 정확하게는 헌법 재판작용이 되겠죠. 이 헌법 재판작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법 해석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작용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이 정치이면서 규범이라고 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해석이 필요한 법규범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이 가지는 양면성에서 헌법 해석의 필요성이죠. 헌법 해석의 필요성과 동시에 헌법 해석의 바로 헌법 해석의 특성이라는 것, 요거 두 가지의 성격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본다면 머릿속에서 감이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걸 머릿속에서 넣어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혁명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머릿속에서 항상 떠오르는 개념이 국가의 최고법이다. 이것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이라는 것은요, 아득한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거였습니다. 뭐 고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같으면 고려 시대, 뭐 조선 시대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헌법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려는 건요.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은 시민혁명의 결과 생성된 헌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헌법입니다. 즉 시민혁명의 결과 규정된 게 뭐겠습니까? 기본권 규정이겠죠? 기본권이겠죠. 즉 시민혁명의 결과 기본권이 규정됨으로써 말미암아 성립하게 되는 이 헌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의 대상이 되는 헌법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고시 출제의 대상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옛날에 이 헌법들 죠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헌법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는 중요한 헌법적 문서임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건 헌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헌법이라는 것은 시민혁명이 있고 이 시민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든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됐든 그 결과 기본권이 규정됨으로 말미암아 성립되게 된 헌법, 이것만이 공부하려는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이 범위를 갖다 우리가 좀 더 한다면은 정확하게는요, 가장 빠른 영국의 경우는 17세기, 프랑스의 경우는 18세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준 독일 같은 경우는 19세기가 될 텐데, 이런 근대 이후의 헌법만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헌법 개념이지 그 이전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려는 헌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2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교과서에서 2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28페이지에 목차만 보겠습니다. 28페이지 헌법학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해서 그 로마자 1번에 근대 헌법학의 전사라고 해서 앞전자를 썼죠. 헌법이 있기 전 얘기라는 겁니다. 있기 전 얘기로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이름들이죠. 마키아벨리, 보댕, 알투지우스, 몽테스큐, 루소, 그루티우스, 홉스 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헌법이 있기 이전 사람들이에요. 이들 시민혁명이 있기 이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헌법학의 성립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들은 헌법학자가 아니죠. 왜입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시민혁명의 결과 기본권이었을 때부터 헌법, 이때부터 헌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피세요. 6페이지입니다. 예, 6페이지 보시면요. 예, 6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국가고유의 개념과 그 다음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올 텐데, 사실 국가고유의 헌법이라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헌법학에서 공부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헌법입니다.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별로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입헌주의적 헌법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줄 줄입니다. 저희 첫째 줄 입헌주의 헌법이라는 데서 보세요. 입헌이라 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의하여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같은 페이지 밑줄 보세요.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심리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입헌주의 헌법. 이 교과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 행간에서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이, 교과서에서 이처럼 헌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처럼 기본 규정해야 되고 통치구조면에서는 또한 권력 분립하는 것이 규정되는 얘기라고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 서술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느 날 우연히 요게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시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려는, 우리가 공부하려는 헌법은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헌주의의 개념을 머릿속에서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머릿속으로 따라하세요. 또 따라하면 진짜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머릿속으로 따라하세요. 입헌주의란 기본권과 권력 분립이 규정된 헌법에 의한 통치를 말한다. 머릿속에서 따라하세요. 자, 머릿속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얼중얼해서 따라해 주세요. 이게 머릿속에서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수학하고 법학하고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헌법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법학이라는 것은 모든 걸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이 기본 개념이 점점점 논리적으로 확장돼가는 거죠. 이게 사실 법학 개념이에요. 법학 방법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바로 헌법이란
시민혁명의 결과 기본권이 규정된 것부터가 헌법이고, 입헌주의란 시민혁명의 결과 기본권과 권력 분립이 규정된 헌법에 의한 통치질서가 입헌주의다. 여기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뭐 비록 유치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기본적 개념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7페이지를 보세요. 7페이지 상단 부분 보시면 텍스트에서 진정한 입헌주의와 명목적 입헌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괄호친 2번 입헌주의적 헌법 유형에서 밑으로 세 줄 내려가시면 진정한 입헌주의와 명목적 입헌주의 여기에 밑줄 그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 같은 패러그래프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전자의 예, 즉 그 진정한 입헌주의가 되겠죠. 전자의 예로는 1780년 미국 연방헌법과 프랑스의 1791년 헌법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1877년 비스마르크 헌법과 1889년 일본 제국주의 헌법을 들 수 있다. 자, 일단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잡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명목적 입헌주의, 이 명목적 입헌주의라는 것이죠. 이 명목적 입헌주의를 다른 말로는 외견적 입헌주의라고도 합니다. 그 명목적 입헌주의 밑에다 밑줄 그으셨다면 그 밑에다가 외견적 입헌주의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명목적 입헌주의나 외견적 입헌주의라고 부르는 이것은 지금 뭐냐면요, 이것은 프랑스 혁명을 갖다 적극적 혁명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입헌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것은 프랑스 혁명이 다른 국가의 전염이 되어서 자기 나라의 혁명이 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입헌주의가 외견적 입헌주의 또는 명목적 입헌주의라는 겁니다. 혁명이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을 헌법에 규정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외견적 입헌주의입니다. 명목적 입헌주의라는 말보다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외견적 입헌주의라는 말로 알아두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예, 훨씬 더 좋을 것이에요. 실제 시험 출제는 명목적이 아니라 외견적이라는 용어를 써서 아마 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에 역사적인 배경을 갖다가 다 빼고 설명해 버리니까 이 좀 논리체계가 좀 끊어진 면이 있는데, 여러분 저한테 3월 달에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요, 독일의 혁명, 독일의 3월 혁명은 이상한 혁명이라고 했죠?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예, 그런 것 같은데, 독일의 3월 혁명은 제가 이상한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3월 혁명이 어떻게 났어요? 1848년 2월에 독일 옆에 있는 프로이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이 나잖아요. 2월 혁명이 나게 되는데, 2월 혁명의 결과 독일의 당시 유럽의 최고 실력자였던 메테르니히가 실각당하고 망명해버립니다. 이걸 보고 빌헬름 4세는 발발 떨어요. 그 막강하던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실각하는 걸 보고 나 같은 거는 한순간에 날아가겠다고 해서 발발 떱니다. 그러면서 이 짱구가 해낸 생각이 뭐예요? 시민혁명이 벌어지기 전에 기본권 규정을 포함한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미리 선수쳐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혁명 안 일으킬 거 아닙니까? 명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발표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를린 시민들이 좋아가지고 황제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베를린 광장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걸 황제의 맹초 친위대장은 뭐로 파악한 겁니까? 폭도로 파악하고 거기다 기관총을 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생한 게 독일의 혁명이에요. 바로 외견적 입헌주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적극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념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혁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는 입헌주의, 바로 이것이 외견적 입헌주의다라는 것이죠. 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본 원리 넘겨보시고 8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국가적 헌법이라는 것이 나오고 사회국가적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사회국가적 입헌주의 헌법에 의해서 사회국가 헌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웠을 겁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노정되고 어쩌고 저쩌고 되니까 이런 것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자 헌법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오늘 나간 암기사항에서는 제가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아예 안 썼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이죠. 우리가 지금 부교재로 쓰려고 하는 제 텍스트죠. 제 텍스트에 보시면은 요걸 제가 도표화해 놨습니다. 권은성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도표가 있죠? 이 5페이지 도표가 있는데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내용이 있고 현대 사회국가 헌법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울 거 하나 없죠? 어려울 거 하나 없는데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런 거 하나 틀려버리면은 남들 다 맞추는 거 나 혼자 틀려버리면 이거 두 문제 차이 아닙니까? 결정타예요. 이렇게 된다면요. 어렵지는 않은데 또 그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외워두시던 도표를 갖고 정리하시던 어느 한쪽으로 잡아가지고서 좀 이거 외워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헌법의 구별 개념이 나오고 있죠? 9페이지에 보시면은 헌법의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 형식으로 한 구별 개념에서 실질적 헌법, 형식적 헌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양자의 관계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 헌법 그다음에 이 10페이지 보시면요. 헌법의 특질과 기능에서 헌법의 특질로서 헌법의 양면성 개념에 따랐죠. 정치적인 사실이라는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정치성, 이념성, 페이지 넘겨보시면 12페이지에 역사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 그 다음에 헌법의 규범적 특질이죠. 헌법의 규범적 특질로서 나누어지게 된 것이 최고규범성, 기본권 보장 규범성, 조직수권 규범성, 권력 제한 규범성,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기보장 규범성 이렇게 양자로 나누어서 헌법의 특징을 좀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데 제가 조금 여기 설명해 드려야 될 것이 헌법의 규범적 특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보충할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두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헌법의 최고규범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헌법의 최고규범성이에요. 헌법이 최고규범성을 갖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오늘 나간 자료에서 도표에 아마 그려져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관련되어서 다른 건 지금 다 설명이 뭐 필요가 없죠. 이건 뭐 당연히 자명하게 다 아시는 걸 거고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헌법의 최고규범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규범통제제도죠. 규범통제입니다. 이 규범통제의 양자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양자의 문제예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규범통제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입법례 부분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요 입법례 보기 전에 우리가 요것 먼저 봅시다. 규범통제예요. 규범통제에 대한 개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기본적 개념이 중요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따라하세요. 머릿속 따라하지 않고 실제 따라해도 좋습니다. 헌법에 명문 규정 없이 규범통제 없다. 따라하세요. 머릿속 따라하세요. 헌법에 명문 규정 없이 규범통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머리에 손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규범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명문 규정이 필요하냐면요. 그건 뭐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규범통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위헌법률심사제입니다. 위헌법률심사제인데 이 위헌법률심사제는요. 헌법 원리와 관련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요. 보세요. 제가 잘 아는 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위헌 결정이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괜히 좋아요. 괜히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헌 결정이라는 것은 헌법 이념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됩니다. 첫 번째, 권력분립과의 관계죠. 우리 헌법 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했다면 이 입법권 속에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물론이고 폐지 입법권과 개정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되게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폐지 입법권의 행사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폐지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40조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또 권력분립뿐만이 아니라 국민주권과의 관계에서 역시 문제가 되겠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고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다수파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무효 선언한다는 것, 국민주권 원리, 민주주의 원리에서 분명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 극복에 대해서 실정법적으로 그래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겁니까?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주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마음속 따라하세요. 규범통제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헌법의 규범체계에서 실정법적 최고규범이 된다는 것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이것은 좀 자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법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볼 거 없어요. 우리 한국하고 미국만 보면 됩니다. 한국하고 미국만 보면 됩니다. 이 도표에 제가 한번 잘 그려놨습니다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최고규범성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죠. 그렇죠. 반대로 규범통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규범통제에 관한 명문 규정 어디 있어요? 헌법 107조 1항, 111조 1항 1호 여기에 있죠.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요. 최고규범성에 관한 명문 규정은 있지만은 규범통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죠.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요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미국의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규범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의 발전을 통해서 위헌법률 심판권이 확립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헌법 변천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매브리 vs 메디슨 케이스가 되겠죠. 사건 이름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매브리 vs 메디슨 케이스가 되겠죠. 사건 이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규범 통제와 그리고 이 바로 최고 규범성과의 관계와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요. 최고 규범성과 규범 통제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최고 규범성은 규범 통제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규범 통제 제도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최고 규범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위헌법률 심사제도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보호되고 보장되어진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런 양자의 관계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이 도표를 완전히 꿰셔야 됩니다. 이 도표를 완전히 외워두셔야 돼요. 좋습니다. 제가 어제 경북대학에 특강을 갔다 왔어요. 경북대학에 이제 특강 갔는데 경북대학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판례 책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마운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2차 보셨어요? 물어봤더니 1차 떨어졌대요. 왜 떨어진 겁니까? 도움 받았다 그래 놓고서. 그래서 왜 떨어졌냐고 물어봤더니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도표는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2회 동안 진행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우리가 외우지 않고 넘어갈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모두 보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개념을 갖다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죠.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은 12페이지 보시면은 12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최고 규범성의 근거에 대해서 좀 권영선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최고 규범성에 대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헌법이 국민적 합의를 내용으로 하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데에서 유리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근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의 근거를 권영선 교수님 지금 여기서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 최고 규범성의 근거는 여기에서만 끌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기본 강의 저한테 들으셨던 분은 제가 OX 문제를 내드렸을 텐데 바두라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끌어들였습니까? 바두라라는 사람은 어디서 끌어들였어요? 또 슈테른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끌어들였습니까? 제가 바두라하고 슈테른을 외워둬야 된다고 했죠? 자, 집에 들어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두라와 슈테른은 그 근거를 어디서 끌어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발이라는 사람인데 권영선 교수님이 이 발이라는 사람의 견해에서 이걸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적 합의와 주권자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점 여기서 찾고 있겠죠. 그렇죠? 바두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정치 공감대에서 차였죠. 반대로 슈테른이라는 사람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적 합의에서 차였습니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어디에서 연유돼야 되는지 학자들의 이름을 묻는 문제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세 사람만 알면 돼요. 권영선 교수님 책에 나오는 이 발이라는 사람하고 슈테른, 바두라. 이 슈테른하고 바두라는 허영 교수님 책하고 홍성방 교수님 책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세 사람만 알면 됩니다. 예, 그래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메모를 하세요. 하지만 이 허무 시리즈는 나중에 사람 이름은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내드릴 겁니다. 이 A4지 한 장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름이 공포감 있죠? 학자 이름 물어보는 문제에 공포감이 있는데 그건 제가 A4지 한 장에 딱 맞춰가지고 외울 것만 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 적고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헌법의 규범적 특징이 되는 것인데 권영선 교수님 책에서 빠진 게 있죠. 그 빠진 게 어디 있냐면요. 14페이지 여백에다 어디에 적어놓으세요. 이 14페이지 여백 어디에다가 괄호친 6번 해놓고 생활규범성이라는 개념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생활규범성이라는 개념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영선 교수님 책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생활규범성 개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생활규범성 개념을 권영선 교수님이 지금 부인하세요. 자, 그 생활규범성 개념이 각주 2번에 나와 있어요. 14페이지 각주 2번에 나와 있는데 권 교수님은 헌법의 특질로서 상수한 특징들 외에 생활규범성을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생활규범성의 개념은 규범은 그 어느 것이나 인간의 생활 과정에서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고 실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건 뭐냐면요. 헌법 규범하고 생활현실하고 괴리되지 않고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법 규범과 생활현실이 서로 괴리돼서는 안 되는 특징을 생활규범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권영선 교수님은 이것을 갖다가 헌법의 특질이 좀 아니라고 하고 계세요. 그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논거를 어떻게 되시냐면요.
이 생활규범성은 모든 규범의 공통된 속성이지 결코 헌법 규범만이 가진 특수한 성질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통설적인 견해는요, 생활규범성적 성격을 모두 긍정합니다. 통설은 긍정해요. 그 통설이 긍정하는 논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물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논의는 헌법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생활규범성이라는 것은 물론 세법이라든지 민법, 형법도 다 가지고 있는 규범이지만은 헌법이 그 강도면에서 생활규범성의 비중과 강도면에서 현저하기 때문에 이 생활규범성 개념을 헌법의 특질로 드는 것이 통설적인 태도가 되는 겁니다. 권영선 교수님 측에서는 이걸 약간 좀 무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권 교수님이 오히려 소수의 견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밑에서 이걸 좀 하나 더 써놓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에 제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9페이지에 가로쳐 5번 목차 생활규범성이라고 해서 의의와 헌법 실현과 헌법 현실이라고 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여기 좀 써놨을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권현성 교수님처럼 정리하신 부분요, 이분 복사하든지 뭐 복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찢어가지고서 여기다 끼워 놓으세요. 뭐 복사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책 찢는 게 싫으신 분은 복사하시고 찢는 거에 가치가 없으신 분은 다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제 책과 같은 이런 책은요, 이건 뭐 제가 만들었으면 이건 잡서입니다. 이 잡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올해 1년 지나가면 이건 전혀 쓸모없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붙고 나서 이건 거들떠볼 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가혹하게 다루세요. 막 밑줄 긋고 찢고 오리고 해가지고서 기본서에 믿겨 넣으시든지 아니면 오히려 권 선생님 책을 갖다가 이 책 책에다가 이렇게 목차를 좀 끼워 넣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아마 가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헌법의 규범적 특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세요. 고현성 교수님 책 14페이지를 보시면요, 헌법의 구조적 특질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헌법의 구조적 특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헌법의 구조적 특질의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괄호친 부분에 규범구조의 간결성, 미완성성, 추상성, 불확정성, 개방성,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헌법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헌법은 중요한 대강의 내용만 규정해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헌법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해버리게 된다면은 헌법이 지나치게 경지성을 띄어서 헌법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강의 것만 규정해요. 제가 잘 들은 예로 파키스탄 헌법은 조문이 4,0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성헌법이에요. 매년 개정됩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이 잘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못 들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완성성, 간결성, 수상성의 규범구조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맨 밑에서 14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 몇 줄 나온 거 그거 봅시다. 이러한 헌법의 구조적 특징, 개방성, 강렬성, 추상성이죠. 구조적 특징 때문에 헌법은 다른 법령에 비하여 해석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과 하위 법령을 통한 구체적 형성의 요청이 비교적 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헌법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헌법의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또 헌법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위 법률에 의해서 보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하위 법률에 의한 보충이 우리 고시에서 뭡니까? 그게 바로 그것이 부속법령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고시에서는 부속법령의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러한 해석과 법률에 의한 보충 필요성은 이런 구조적 특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헌법의 15페이지에 기능이 나오고 있죠. 뭐 정치적 기능, 그 다음에 뭐 규범적 기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헌법의 분류가 나오죠. 헌법의 분류해 보시면은 뭐 전통적 분류 해가지고서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17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방법이죠. 개정 방법에 보시면은 개정 방법에 따라서 연성헌법, 경성헌법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정에 따른 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요걸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분류 방법, 존재 형식과 개정 방법에 따른 분류를 시도한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요, 제임스 브라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학자 이름 정도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이 교과서에 없습니다만은 제임스 브라이스라는 학자 이름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이러한 분류 방법은 무의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브라이스의 분류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재정 주체에 따른 분류죠. 지금 여기 뭐 성문헌법, 불문헌법, 연성, 경성, 그 다음에 흠정, 민정, 협약, 국영헌법으로 나누는 견해, 이렇게 헌법을 분류하는 실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주권 원리와 입헌주의가 확립되기 전의 분류 방법이에요.
즉 연성헌법보다는 경성헌법이 입헌주의에 유리하기 때문에 양자를 나눠서 연성헌법에 포함된 사람들이 경성헌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또 성문헌법을 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이고 왕의 헌법관념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입헌주의가 확립이 됐죠. 그리고 군주의 권한이 형이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 방법이라는 건 더 이상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그 학문에서 개념을 근거 지우고 분류를 하는 의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특히 사회과학에서는요. 일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그 정치적인 의도가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옛날에 시험 문제 유치하게 될 때는 불문헌법 국가가 뭐냐? 오스트레일리아냐? 오스트리아냐? 뭐 이런 유치빵빵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적어도 사법시험 이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또 내면 안 돼요. 그런 건 사실요. 대개 나오면 뭡니까? 이러한 분류 방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이런 분류 방법에 또 이런 이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자 이름을 묻겠죠? 이 브라이스라는 사람의 학자 이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분류 방법이 나오고 있죠? 위어의 분류 방법과 루벤슈타인의 분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 개념을 하나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권교 수임 책에서 이걸 문제를 너무 간단히 다뤄버리신 부분이 있는데 제 텍스트에서 12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이거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요. 성문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의 개념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문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관계입니다. 이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건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헌법 전이죠? 이건 뭐 제가 다 알고 계시겠죠? 헌법전입니다. 양자 헌법전이에요. 자, 제가 강의기획서에도 쓰다마는 우리가 지금 3단계 진행이 되죠. A, B, C 코스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형편에 따라서 분리수강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수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A 코스는요. 예습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하지 말고 놀라는 거 아니죠. 딴 공부하라는 거죠. 예습할 필요 없어요.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만 계시면 되는 강좌입니다. 대신 여러분들 이 강좌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암기사항을 따박따박 내드리기 때문에 에서 밑줄 그은 부분 여러분들이 그날 해치워 가야 돼요. 그날 해치워 가시는데 제가 저 학습 요령을 좀 설명하면요. 11시 30분에 끝납니다. 제가 가면은 30분에 끝나게 되어 있으면 가능하면요. 20분이나 15분 정도에 끝내겠습니다. 뭐냐? 12시 전까지 3, 40분이면 2시간 수 있습니다. 바로 보면 바로 외울 수 있어요. 보면 2시간 걸리죠? 이게 공부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강의 끝나고 바로 보면 바로 외울 수 있는 거고 시간 지나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 한 3, 40분 12시 점심 식사하시기 전까지 집약적으로 외워버리세요. 집약적으로 외워버리시고 이제 수업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 오후에 있는 판례 수업은 예습하고 복습의 비율이 복습이 6이면 예습이 한 4 정도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미리 좀 보고 오셔야 돼요. 문제를 다 푸신다는 게 어렵다면요.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반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시작되는 객관식 문제집 강의는 여러분들 그거는 문제를 미리 그 문제를 풀어오셔야 돼요. 문제를 미리 객관식 문제집에서 미리 풀어보시고 머릿속에 그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오셔야지만이 학습효율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기획서에 나간 대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클래스 중에서 전혀 초심자가 계실 겁니다. 난 정말 권현성 교수님 책 사가지고 잉크 냄새도 안 빠졌다. 초심자다.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 예습을 하시는데, 예습을 하시는 거 한번 읽어만 오세요. 여러분, 읽어만 오시는 게 제가 읽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해결합니다. 읽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요. 대신에 상식적인 부분만 읽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읽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초심자들은요. 사실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의 개념,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헌법의 개념 이거 설명 들어야지 아는 사람은 사실 볼 자격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법원 서기보다 벅찬 사람이에요. 제가 말을 막 하기 때문에 수험가에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읽어오세요. 또 교양 공부가 되시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자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양자 보겠습니다. 성문헌법과 형식적 의미 헌법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양자를 종전에는 일치된 개념으로 봤습니다.
성문헌법 이꼴 형식적 의미헌법이다. 헌법정의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성문헌법과 형식적 헌법의 분류에 속해 있는 이 숨어있는 이데올로기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성문헌법이나 형식적 헌법과 같은 이 분류 방법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는 뭡니까? 어떻게든 헌법을 성문화시키자라는 거죠. 헌법전을 만들어내자라는 겁니다. 왜 헌법전을 만들어내자는 겁니까? 문서로서 근사하게 헌법전을 만들어내야지 군주가 약속을 못 어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 구두 약속이라는 것은 없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걸 성문헌법전으로 만들어갖고 공포를 시켜놓음으로써 왕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자라는 것. 이게 성문헌법이나 형식적 의미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학설에 한다면은 성문헌법과 형식적 의미헌법은 동일 개념이 될 수밖에 없고 권영선 교수님이 이 양자가 같은 개념이라고 핏대를 세우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이데올로기에 존립 기반이 다 없어져 버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주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건 완전 물 건너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렇게 반드시 양자가 등가적 관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오늘날의 다우설입니다. 특히 제가 제 책에도 써놨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됐던 것이 독일의 본기본법의 문제가 되겠죠. 특히 이 문제가 대우된 것이 독일의 본기본법의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독일의 본기본법이라는 것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것은 잠정헌법적 성격이죠. 그렇죠. 이것은 잠정헌법적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에서는 1949년에 독일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헌법의 제정이 없었습니다. 만일 헌법을 제정한다면 동독에도 헌법이 있고 서독에도 헌법, 두 개의 헌법은 두 개의 국가를 의미하고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본법의 형식으로서 잠정헌법으로서 이 본기본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문헌법은 성문화된 헌법인데 대개 성문헌법을 만들 때에는 이러한 그 성문헌법의 이데올로기상 헌법전의 형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100%였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기본법의 경우에는 헌법을 잠정헌법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함으로써 입법례에서 봤을 때에도 성문헌법이 곧 형식적 의미헌법이라는 이러한 등식은 이미 깨워졌다라는 거죠. 결국은 양자약설이 공정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어때요? 눈치껏 잡아야 되죠? 눈치껏 잡아야 되는데 대개 이거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벌써 말투가 굉장히 고전적인 입장에서 내고 있다. 권력 분립의 원칙 얘기하고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입헌주의 어쩌고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다면 대개 양자는 같은 개념으로 보겠죠. 출제자의 의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현대 사회복지국가의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요. 양자를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는 입장에 서서 낸 거가 되겠죠. 객관식 문제는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저녁에 보충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내셔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 하나만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헌법학과 헌법학의 연구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자, 요걸 봐야 될 텐데 잠깐만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만 갖겠습니다. 10분만 갖고 마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